미국 태평양 북서부의 하늘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전 5시 9분입니다. 3번의 고고도 EMP 폭발이 위성을 파괴합니다. 서부 해안 전체의 전력망이 정전되고 전화도 끊깁니다. 스마트카는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이 퓨제 사운드를 가로질러 날아가며 비행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변전소를 타격합니다. 태평양에서 몰려온 드론대가 윙윙거리며 레이더를 교란하고 무서운 정밀도로 표적을 식별합니다. 시애틀이 충격에 빠진 사이 잠입한 러시아 특수부대가 항구와 주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미 자리를 잡고 부두 노동자로 위장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륙부대도 공격에 합류하여 개조된 화물선에서 병력과 장갑차를 바로 하역합니다. 실시간 영상이 전장 상공에 떠있는 감시용 기구 덕분에 태평양 전역으로 송출됩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토가 공격당한 곳입니다. 제로데이, 동부 표준시 오전 4시 30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처럼 시작됩니다.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노라대 요원들은 평소처럼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태평양을 감시하는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시 후 미국 적외선 위성들이 강렬한 열의 섬광을 포착합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컴퓨터들이 이를 식별하기 위해 빠르게 작동하고 거의 즉시 답이 나옵니다.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두 발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들은 모두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들은 적국 영토에서 발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들은 태평양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잠수함과 국제해역에서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화물선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단순한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러시아 중국 연합 침공의 시작입니다. 목표는 시애틀입니다. 목표는 단순한 파괴보다 훨씬 더 야심차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미 해군을 이 지역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몰아내어 거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해상 지배권을 원합니다. 상륙에 성공하면 그들은 미국 영토에 전진기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노랏 전역에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차이엔산 작전센터는 경보음과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보안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폭주합니다. 1600마일 떨어진 워싱턴 DC에서 대통령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몇 분 만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대통령을 안전한 벙커로 옮깁니다. 보좌관들은 매 순간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단 7분 후 대응이 이미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공군과 주방위군 부대들이 노브리글 작전하에 긴급 출동합니다. 이것이 9.11 이후의 본토 항공 방위 임무입니다. 목표는 미국의 영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포트워스에서는 F-16 전투기 2대가 조종사들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활주로를 질주해 새벽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미국 전역, 매사추세츠에서 하와이까지 경계 태세에 있는 전투기들 F-15 이글, F-22 랩터, 그리고 해군 기지의 F-18 전투기들이 경고가 떨어지면 몇 분 만에 하늘로 출격합니다. 레이더 관제사들은 전투기들에게 목표물을 전달합니다. 임무는 명확합니다. 미사일을 격추하고 이어지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라도와 FA는 모든 민간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조치는 9.11 이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 이후 하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을 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전 4시 45분 미사일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해안가에서는 이지스 구축함들이 요격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접근하는 위협을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킵니다. 플로리다 상공에서 맥딜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포착합니다. 몇 초 뒤 템파베이 상공이 불덩이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안에서는 공격이 더욱 거셉니다. 크루즈 미사일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해 지휘관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방어망의 일부를 무력화시킵니다. 더 북쪽 워싱턴주 타쿠마 외곽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활주로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항공기 운용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시애틀 항구는 정밀 타격을 받아 해안가 전체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이 시애틀 도심 남쪽의 I-5 회랑을 강타합니다.
고가도로가 고속도로 위로 무너져 내리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동맥 중 하나가 마비됩니다. 하지만 미사일 공격은 공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긴급 구조대가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두 번째 위협이 나타납니다. 드론 군단이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통신 허브와 긴급 대응센터입니다.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들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끝날 즈음 약 40발의 적 미사일 이 미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피해는 막대합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레이더 시스템은 마비되며 통신망은 한계까지 몰립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습은 실패합니다. 미국은 타격을 입었지만 마비되진 않았습니다. 주요 군사 시설들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 중이지만 이미 항공기들이 이륙했고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데이, 동부표준시 오전 5시 30분. 공격의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통제권이 미 북부사령부로 넘어갑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본부 안에서 지휘관들은 현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본토 방어 작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군 장교가 실제로 들어본 적 없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데프콘 1, 가장 높은 군사 대비 태세입니다. 긴장 고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투기들이 주요 전략적 거점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하고 전투공중 초계기가 워싱턴 DC와 뉴욕 상공에 배치됩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노라대 지휘시설, 실리콘밸리의 기술 허브, 그리고 중서부에 흩어져 있는 핵 미사일 기지들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벌어집니다.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가용 전력은 제한적입니다. 제7 보병사단 일부 부대,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의 공군 인원, 그리고 소수의 육군 특수부대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해군 항공기지에 항공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유일한 방어선이며 그만큼 상황은 매우 중대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대가 시애틀 엘리엇 베이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장갑차들이 드론과 미사일 사격의 보호 아래 개조된 화물선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스페츠나츠 부대가 다리와 항구를 파괴합니다. 교통 병목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해안 밖에서는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태평양으로 진입했으며 장거리 폭격기와 구축함들이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퍼지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고전적인 물고 버티기입니다.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태평양으로의 접근을 차단한 뒤 혼란을 이용해 협상을 통한 종결을 노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화력이 도착하기 전에 말이죠. 서해안 앞바다에서는 해안경비대 경비함과 해군 연안 전투함들이 신속히 배치되어 주요 해안 접근로를 따라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국지적인 비상사태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해상 방어 작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륙에서는 상황이 긴박합니다. 포트 브레그와 포트 캠벨에서는 82 공수사단과 101 공수사단 이 4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병력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수준의 대비 태세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과 신속이동 명령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미군의 모든 계층이 이제 작전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한 벙커에서 국민에게 연설합니다. 해시태그 US 언더 어택과 월드워 3가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고 F-22 전투기가 시애틀 상공을 비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항구의 파괴와 붕괴된 인프라의 이미지가 프로필과 플랫폼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곧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마비됩니다. 오전 8시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군 정보당국은 더 명확한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테러 공격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여러 영역에 걸친 태평양 횡단 점령 작전이었습니다. 적군은 알래스카 해안 근처의 잠수함에서 출격합니다. 함선들은 하와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중거리 폭격기들은 쿠릴 열도와 남중국해의 중국이 주장하는 섬들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만 공격이 이미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진행 중이며 수만 명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남중국해와 북극에서의 이전 훈련들은 전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미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 본토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멀리 끌어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연이은 사이버 공격이 조기 경보망을 마비시키고 위성 신호를 방해했으며 중요한 통신을 교란시켰습니다. 짧지만 위험한 시간 동안 미군의 정찰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 시간은 공격 함대가 들키지 않고 더 가까이 접근하기에 충분합니다. 투기 징후는 혼란의 축이 공조된 도박수를 던졌음을 보여줍니다. 태평양을 장악하고 미군을 빠르고 강하게 내륙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우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격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회복력은 굳건합니다. 정부 연속성 프로토콜이 즉시 가동됩니다. 샤이엔산과 레이븐록에 깊이 매설된 지휘소들은 계속 작동합니다. 보안 통신선은 다른 경로로 우회됩니다. 초기 충격이 지나간 후 미국은 대응을 계획합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팬텀타고는 더 큰 그림을 파악합니다. 적군이 시애틀을 점령했습니다. 해군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 목표는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알래스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제2함대는 추가 공격에 대비해 대서양 연안을 강화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입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제3함대와 제7함대가 전력을 합쳐 아이언 언더토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군을 미국 해역에서 몰아내고 추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통합 작전입니다. 샌디에이고 앞바다의 항공모함에서 F-35 전투기들 이륙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아래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들 태평양을 따라 느리고 신중하게 곡선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이 잠수함 사냥 포식자들은 바다를 샅샅이 뒤져 이곳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찾아냅니다. 더 뒤쪽에서는 바크스데일의 P-52와 엘스워스의 P-1 폭격기들이 엔진을 가동하며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상륙 지휘함에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지상에서도 대응은 마찬가지로 빠릅니다. 육군과 해병대 부대가 해안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해 시애틀을 방어하는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수송 행렬 이동로와 집결 통로로 전환됩니다. 그 뒤로는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전역의 주 방위군이 주요 경로를 요새화합니다. 민간인들은 잠재적인 충돌 지역에서 대피합니다. 시애틀과 본토를 위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 규모로 동원된 것은 1941년 진주만 이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조차도 전투는 바다 건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먼 전선이 없습니다. 시애틀은 점령당했고 서해안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 권한법을 발동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몇 시간 만에 50개 주의 모든 주지사들이 육군과 공군, 주 방위군을 소집합니다. 거의 32만 5천 명의 육군 주방위군 병사들과 10만 5천 명의 공군 주방위군 대원들이 연방군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가의 방어 중추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완성됩니다. 시민 군인들은 다리, 발전소, 통신허브, 그리고 정부 청사를 봉쇄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주방위군이 허드슨강을 내려다보는 모래주머니 진지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국회의사당과 펜타곤 주변에 검문소가 늘어나면서 주요 랜드마크들이 통제된 통로로 바뀝니다. 하지만 서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포틀랜드에서는 고속도로가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스포켄에서는 공항 주변에 방공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진에서 벨리닝햄까지 중요한 교차로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를 파고 대기합니다. 여전히 불타고 있는 시애틀은 치열한 도시 전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루이스 맥코드 합본기지는 첫날에 강하게 공격당했고 여전히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미군 부대들은 타코마 남쪽에서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는 계속되고 있으며 종종 드론 공격의 위협을 받는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적의 의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참호를 파고 증원군을 분산시키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물자 수송로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방생산법에 따라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연료는 군사 수송대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민간 항공기는 수송 임무를 위해 분해됩니다. 탄약과 드론이 24시간 내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휘부는 샤이엔산과 레이븐락 등 주요 거점을 신속히 확보하려 서두릅니다. 의회는 여전히 암호화된 화상회의를 통해 모이고 그들의 얼굴은 콘크리트와 형광등 아래 스크린에 어른거립니다. 국민의 결의가 버텨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공격지역 근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에서 솔트레이크까지 피난민이 고속도로와 대피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서부 해안 48개 카운티에 통행 금지가 시행됩니다. 사재기와 약탈이 발생하고 상점들은 몇 시간 만에 텅 비게 됩니다. 식량, 연료, 그리고 기타 필수품들이 사라집니다. 그곳의 사회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미국은 총기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3억 9,300만 명의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 집행 기관들은 민병대와 총기 동호회와 협력하여 신속 대응 부대를 만듭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방어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기 충격이 진정된 후 미군은 해안과 북부 방어선에 남아있는 지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선순위 지역은 태평양 연안, 러시아의 장거리 순찰이 계속해서 미군 레이더 범위의 경계를 시험하는 알래스카, 알류샨 해랑, 그리고 정부 당국이 카르텔이 운영하는 밀수 경로를 통한 침투 시도를 경고하는 남서부 국경입니다. 올림픽 반도는 강화된 군사구역으로 봉쇄됩니다. 해안 포병대가 퓨젯 사운드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네이비실과 해병대 정찰팀이 산호안 제도로 진입해 함정이나 투하 지정, 그리고 그 사이에 해협에 떠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수색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해병대는 대전 차진지를 지형에 위장시킵니다. 절벽, 고가도로, 다리, 그리고 넓은 고속도로 구간 모두가 자벨린과 토우 미사일의 거점이 됩니다. 헬리콥터 부대는 일본 고속도로를 따라 끊임없이 순찰을 돌며 해안선을 따라 낮고 빠르게 비행하면서 주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감시합니다. 서부 해안의 주요 도시들은 부분적인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시애틀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앵커리지와 같은 가장 잘 알려진 도시들조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제10 산악사단, 이 뉴욕에서 캐롤라이나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제82 공수사단은 대기 중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동명령을 기다리며 틈날 때마다 잠을 잡니다. 25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이 미국 동서해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AWACS 드론과 위성들이 전장을 파악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시애틀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적은 두 번째 전선을 엽니다. 안개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 들이운 가운데 교란용 상륙부대가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쾌속등들이 수면을 낮게 달리고 헬리콥터들은 파도에 닿을 듯 날아갑니다. 이는 주의를 분산시켜 미군의 주저를 유도하고 서해안의 약점을 탐색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공팀들이 어둠 속을 갑작스러운 불빛으로 밝힙니다. 하늘에는 어벤저와 FIM-92 스팅어 요격 미사일이 가득합니다. 일부 헬리콥터는 끝내 상륙하지 못하고 파도 위에서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더 멀리에서는 AC-130 건쉽, 이 F-35의 밀착 엄호를 받으며 선회하고 상륙군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접근로를 선멸구역으로 만듭니다. 모래 언덕에는 제75 레인저 연대 병력이 모래와 덤불 속에 은폐된 채 매복해 있습니다. 적이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혼돈이 벌어집니다. 박격포가 해안선을 강타합니다. 기관총이 파도 부서지는 해안선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전투가 끝나는 데는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상자들이 해변에서 후송되는 동안 살아남은 적병력은 군사 구군 상태로 끌려갑니다. 초기 신문에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시애틀이 공격의 근거지입니다. 이것은 주요 미국 도시를 점령하고 바다를 통해 보급하며 장기적인 압박 거점으로 만들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적은 서부 해안 전역의 물류, 주의력, 사기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더 작은 상륙 작전이 해안 방어를 계속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이 주된 목표입니다. 미국 북부 사령부도 이에 맞서 대응합니다. 제1해병사단, 이 로스앤젤레스 분지로 이동합니다. 제3보병사단은 조지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장갑차는 철도와 해상 수송에 실립니다. 긴 물류 체인이 전시 속도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 전선 전역에서 방공망이 강화됩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에워쌉니다. 전투 공중 초계가 태평양 상공을 선회하며 연속적이고 중첩된 초계 범위를 유지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인 칼 빈센트, 시어도 루스벨트, 에이브러임 링컨이 태평양 전역에 흩어져 2차, 3차 공격을 추적합니다. 추가 항공모함들이 하와이와 괌으로 향해 적의 증원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맹국들이 결속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가 이웃 국가의 작전 지원을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약속합니다. CF-18 전투기들 이 밴쿠버에서 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토 레이더 자산이 유럽에서 도착하여 태평양 적글로 전역에 감시망을 확장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이 미 해군과 합류하여 중부 태평양을 확보하고 방어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제 5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전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역, 주방위군, 예비군은 물론 해병대 3개 사단과 수많은 기갑부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거의 1,500대에 달하는 전투기가 미국 상공을 가득 메우며 끊임없이 공중 순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100척이 넘는 군함,
척과 60척의 잠수함, 이 대륙을 단단히 둘러싼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철의 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주요 지역을 촘촘히 덮고 있고 노라드의 통합 네트워크가 전장 상황을 한눈에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시애틀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고립된 채 지속적인 압박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증원군도 더 이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자들 뒤 해상 통로가 막히며 교두보로 예상했던 곳이 이제는 함정처럼 보입니다.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서해안 방어선을 안정시킨 후 미국의 전략이 전환됩니다.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시애틀 거점은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군이 미군 방어선 뒤에 고립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 증원군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군수 지원이 급증합니다. 철도, 고속도로, 보급창고, 전진기지 모두가 공격자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전선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공격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지속적인 산업 생산 능력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국의 도박은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도한 확장처럼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은 봉쇄에서 체계적인 압박으로 전환합니다. 단순히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압축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태평양으로 시선을 돌려 추가 병력에게는 태평양이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미국은 지옥을 쏟아붓습니다. 509 폭격비행단의 B 스피릿 폭격기들, 이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서해안 앞바다에 있는 적의 해상 지휘 체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태평양 상공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며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밀 JDAM을 중국과 러시아의 지휘 및 통제함 두 척에 직접 투하합니다. 저 멀리 아래에서는 DARP-P 소속 B-1B 랜서들이 남쪽에서 빠르고 낮게 접근하며 급강하합니다. 원거리에서 그들은 탑재 무장을 일제히 발사하며 장거리 대함 미사일들이 호위함대와 수송편대를 향해 바다 표면을 가르며 경계선을 지키려는 적을 향해 질주합니다. 버지니아급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들은 이미 하와이와 채널제도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들이 심해에서 발사되어 해군 전력과 시애틀 거점을 지원하기 시작한 임시 해상 물류 플랫폼을 타격합니다. 해안 근처에서 오랫동안 초기 결함으로 비판받았던 USS 주말트함이 전투에서 활약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적 함정들이 오리건 해안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자 주말트함은 초고속 포탄을 발사해 적 함정의 선체를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산산조각냅니다. 적군은 화력에서 밀리고 측면도 포위당하며 점점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정오가 되자 적 함정들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적 함정들이 하나둘씩 적외선 영상에 불타는 실루엣으로 나타납니다. 몇몇은 대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함정들은 바다 위에서 멈춰버렸으며 일부는 이미 완전히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꾸려진 침공 함대가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 항공모함이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아 기동 능력을 상실합니다. 호위함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가운데 항공모함은 천천히 치명적인 기울기에 빠져 표류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쿠스만 근처에 후속 상륙을 위해 중장비를 실은 수송선들이 거리를 좁히기도 전에 공격을 받습니다. 전투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 태평양 함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흩어지고 불타며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해군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계획 일부는 더욱 절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를 되살리기 위해 증강된 적 해병 여단이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헌팅턴 비치에 상륙합니다. 상륙정과 선체가 낮은 호버크래프트가 어모 사격을 받으며 파도를 가르며 돌진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내륙으로 번지는 가운데 병력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어 해안지대로 진격합니다. 짧고 혼란스러운 순간 동안 그들은 전진에 성공합니다. 해변가 호텔을 점령하고 적의 신호가 그 호텔의 상층부에서 번쩍입니다. 태평양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장갑 부대가 이동을 시작하며 침투의 깊이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 상륙 거점이 유지될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이라는 착각은 금세 사라집니다. 불과 60마일 남쪽에 주둔한 해병대 제1사단, 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빠르고 조직적이며 압도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가 뒤에서 증원하고 M1 A1 에이브럼스 전차 부대가 북쪽에서 진입하며 스트라이커 부대가 동쪽 접근로를 차단합니다. 그 모든 위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저공에서 회랑 일대를 제압하고 AC-130이 해안 상공을 선회하며 모든 기동 시도를 추적 사격과 반격 속에 무너뜨립니다. 해가 질 무렵 침입은 진압되었습니다. 남은 적들은 고립되어 신속하게 구역별로 소탕되고 있습니다. 몇몇 절박한 잔당들이 주차장과 CBS 매장에 숨어 있지만 해병대 화력팀이 아침까지 그들을 제압합니다. 드론이 그 후폭풍을 포착해 지휘 채널로 전송합니다. 조용한 산책로, 버려진 진지,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경비를 받는 포로들이 보입니다. 그 영상은 냉정하고 무미건조하며 이미 뉴스가 아니라 보고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814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지상군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자국 깃발을 꽂았지만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후 첫째 주, 본토가 확보되자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은 이미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되어 있었고 발사 승인을 받습니다. 봉폐된 위치에서 그들은 적 연합의 태평양 방면 네트워크에 있는 주요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남중국해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이어지는 해군 시설, 레이더 기지, 비행장, 그리고 물류 거점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동시에 괌,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미국 본토의 기지에서 출격한 B-52 편대가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탑재물은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암호가 강화된 표적을 겨냥한 정밀 탄약과 함께 적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초래한 결과를 경고하고 항복을 촉구하는 심리전 전단도 투하합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여러 전장에서 적의 통신이 마비됩니다. 적국 내에 있는 미국이 지원하는 방군단체들은 새로운 야망을 갖게 됩니다. 한편 특수작전부대는 산후한 제도와 올림픽 반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감시 및 침투 거점을 소탕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육군부대가 혹독하고 외딴 지형에 숨어있는 고립된 스페츠나츠 팀들을 소탕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적의 지휘 및 조정 능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주도권이 더 이상 경쟁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마침내 뒤집혔습니다. 시애틀 전선은 이제 사실상 고립되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원군은 차단되었고 탄약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공권 장악으로 인해 더 이상 공중 보급이 불가능합니다. 적군의 소규모 부대들이 항복하기 시작했고 다른 병력들은 요새화된 진지로 후퇴하여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지만 그 공격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마쿠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메시지가 오갑니다. 적군은 강경한 최후 통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2주차입니다. 서부 해안이 안정되고 시애틀 침공이 저지된 후 미국은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전면적인 산업 동원에 나서며 남아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본토에는 여전히 초기 공격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항구는 파손되고 다리는 뒤틀린 금속 덩어리가 되었으며 상점들은 화재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통제입니다. 타코마 외곽의 불탄 창고에서 해병하사는 남은 탄약, 탄창 3개를 셉니다. 지휘부에 무전하자 곧 탄약이 더 온다는 답과 방어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릅니다. 시애틀은 교전 중이지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루이스 메코드 합동기지는 탈환되었고 정리작전이 타코마의 산업지대를 따라 진행되며 초기 전투의 잔여 세력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전선 뒤에서는 계획자들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본토를 훨씬 넘어서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로 증원군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당국과 협력하여 완전한 군사 보호 하에 놓입니다. 물류는 대양 사이에서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와 멕시코만 전역에서 감시 및 순찰 선박들이 해상로를 주시하며 남아있는 모든 감시 공백을 차단합니다. 리오 조약이 발동되어 전쟁이 전체 안보 체계로 확대됩니다. 이미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밴쿠버를 추가로 강화하여 해안 압박에 대비합니다. 노바스코샤는 북대서양 순찰 경로에 포함됩니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예 카르텔 대응 부대를 배치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작전 중인 미국 부대와 협력합니다. 더 남쪽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정찰 비행과 해군 급유를 위한 기지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우주군이 그 가치를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신속발사 감시 위성이 초기 교전에서 손실된 위성을 대체합니다. GPS와 통신 위성도 다시 구축됩니다. 디알파의 위성 점프 프로토타입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시망이 이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선을 따라 지평선 너머 레이더와 비행선이 바하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이어지며 연속적인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항공 순찰대가 저고도 감시를 추가하고 민간 드론 조종사들은 통합된 지침 아래 비공식 해안 관측을 확장합니다. 지역 해양 공동체, 어선, 개인 보트 운전자, 해안 순찰 보조대가 실시간 관측 정보를 지역 지휘센터에 제공합니다. 이제는 군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3주차 미시간주 디어번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마지막 F-152 화요일 밤 11시 47분에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면 조립 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트럭이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립 라인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재구성됩니다. 공장들이 군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생산은 느려집니다. 상업용 주문에 집중하던 항공 우주 공장들은 이제 드론, 탄약, 항공기 부품을 쉴 새 없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목표가 매주 높아지면서 24시간 운영으로 확장합니다. 조선소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버지니아, 메인, 미시시피에서는 태평양에서 돌아온 손상된 선박들로 드라이도크가 가득 찹니다. 수리팀들은 24시간 내내 선체를 수리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며 가능한 한 빨리 선박을 다시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래된 예비 선박들은 저장고에서 꺼내져 모듈식 미사일 포드와 AI 기반 위협 추적 시스템으로 현대화됩니다. 한편 비상 전시 권한 하에 신전선 건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증가 역시 그만큼 극적입니다. 정비사, 엔지니어, 언어학자, 사이버 전문가, 물류 기획자들이 가장 먼저 동원됩니다. 하지만 강제 징집이 시행되기도 전에 모집소 밖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재입대하고 예비군 부대도 점점 늘어납니다. 전국 곳곳에서 훈련 기지들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을 치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본토가 온전히 보존되어 에너지와 농업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합니다. 기근이나 연료 부족은 없지만 미국인들은 적응합니다. 연료는 배급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은 줄어듭니다. 지역사회는 지원 캠페인을 조직합니다. 승리의 정원이 뒷마당과 빈터에 등장합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침공은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펜타곤의 비밀 예산 연구소들이 주목받게 됩니다. 수년간 기밀 예산 뒤에 숨겨져 있던 프로젝트들이 전시에 시급히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험용 드론들이 전장 위에 등장합니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휘관들이 전략적 시설을 타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혁신의 물결은 정부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방향을 전환합니다. 스타트업들은 군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물류 알고리즘은 연료, 탄약, 인원들을 수천 마일에 걸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도록 최적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통신망을 교란에 끄떡없게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사이버 보안팀들은 취약점이 나타나는 즉시 신속하게 패치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의무가 이제 완전히 발동되었습니다. 동맹국 함정들이 대서양 전역에서 순찰에 합류하고 유럽 공군은 북미와 북극 기지로의 배치를 확대합니다. 합동훈련이 합동작전으로 전환됩니다. 정보 공유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원에서 동반자로 나아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은 연합대응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여 감시 범위를 확장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제재는 초기 연합을 훨씬 넘어 확산됩니다. 한때 중립을 유지하려 했던 국가들도 가해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무역계약이 만료되고 금융망이 더욱 조여들고 외교 관계가 악화됩니다. 전쟁의 경제적 여파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적들은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4주 차입니다. 포틀랜드의 한 교사가 태평양 북서부에 손으로 그린 지도를 교실벽에 붙입니다. 그녀는 그 지도를 떼지 않습니다.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상황은 예전과 다릅니다. 기상훈련이 화재 경보만큼이나 일상적입니다.
모든 곳에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ROTC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무것도 없던 창문에 국기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은 나라를 바꿔놓았습니다. 국방기획자들은 공지에 몰린 적이 위험하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보복 공격이나 은밀한 작전의 징후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슈어 포대, 그리고 나삼스 시스템이 모든 주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밤새도록 빛나고 있습니다. 대륙으로 접근하는 모든 경로가 감시되고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에는 전쟁의 가장 뚜렷한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시애틀은 더 이상 함락될 위험은 없지만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복구와 정리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안과 지속적인 감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방어태세입니다. 이제 그건 영구적입니다. 요새화된 미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4주차가 끝날 무렵 적의 불운한 공격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미군은 여전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급선은 대륙을 가로질러 뻗어 있고 공장들은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도 계속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이야기의 방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협상, 붕괴, 확전 혹은 불안한 평화가 오더라도 이제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이제 반응만 합니다. 시애틀 침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긴 했지만 설계자들이 의도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의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단결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자국내 전쟁으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한 나라의 모든 힘을 깨웠습니다. 적의 함대는 박살났고 그들의 정예부대는 무너졌습니다. 그 공격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바꿨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수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그 작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늘어난 보급선을 지적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해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꼽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제한된 점령이 북미의 산업적, 지리적, 정치적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권력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로 시작된 일이 전략적 과도 확장의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영토를 점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작전이었지만 그 성과를 지키는 것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침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입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